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새 확진자가 1,600명대로 뛰어오르면서 나흘 만에 역대 최고치가 또 바뀌었습니다. 비수도권의 확진자도 이제 400명에 육박하면서 비수도권도 결국 내일부터 일부 지역만 빼고 거리 두기를 한 단계 올리기로 했습니다. 무섭게 확산하는 4차 유행의 기세, 먼저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구의 우리은행 본점. 지난 12일 이 건물 12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확진된 뒤 이틀 만에 동료 직원 등 15명이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한 한계층을 폐쇄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자리엔 칸막이도 없어 전파가 일어난 걸로 추정됩니다. 개개인별로 칸막이까지는 다 설치는 안 돼 있고요. 걱정이 많이 되죠. 사실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걱정이 되지만. 일상 속 감염이 확산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1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465명이 추가되며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1,400명대와 1,500명대를 건너뛰고 바로 1,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확진자는 1,263명이어서 내일 신규 확진자도 비슷한 규모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 확진자는 638명으로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도권 확진자를 모두 합치면 1,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환자는 닷새째 30%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사회에서 숨어있던 감염원들이 최근 다발적으로 이제 소규모로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을 하고 있고 비수도권 확진자도 389명으로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4차 유행이 전국화하는 모습입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주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남과 전북, 경북,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내일부터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네, 비수도권도 거리 두기를 올려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당장 내일부터입니다. 지금 거리 풍경은 어떤지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붐빈다는 동성로를 연결합니다. 자, 박재영 기자. 자, 벌써부터 인파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구에서 20, 30대 젊은 층이 많이 찾는 동성로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거리는 평소 인파가 많이 붐비고 평일에도 밤 늦게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인데요. 지금은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일찌감치 문을 닫은 상점도 군데군데 눈에 띄고 있습니다. 최근 이곳 동성로 일대를 비롯해 인근 주점 등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면서 오늘 파악된 확진자 수가 52명입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자 인파가 부쩍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조금 일찍 나와서 시민들과 상점 주인들을 만나봤는데요. 외출 나오기가 꺼려진다는 시민들 많았고요. 회식도 모임도 취소되면서 또 매출에 타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상인들도 많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좀 많이 불편하지. 애들이랑도 같이 나오기도 좀 꺼려하고 해서 웬만하면 잘 안 오려고 해요. 코로나 대유행 다시 되면서 동성로에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매출도 많이 줄었습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뭐 더 한산해질 것 같은데요. 이게 뭐 대구만의 사정은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는 오늘 밤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바로 적용되는데 내일부터 음식점과 술집 모두 밤 11시까지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은 전국적으로도 비슷한데요. 강원도 동해안에는 당장 오늘부터 호텔과 리조트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한 100개씩 이상 정도가 이제 지금 취소가 되고 있고 계속 취소 문의가 있고요. 오늘 무려 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경남은 이미 병상 가동률이 70%에 육박하면서 마산의료원 전체 110병상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세종과 전북, 전남, 경북 이렇게 4개 지역만 1단계가 유지되는데요. 대구의 경우엔 바로 옆 경북이 1단계를 유지되면서 이른바 원정 유흥에 따른 감염 확산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곧 휴가철이 이어질 텐데요. 4차 대유행의 고비라고 보고 각 지자체마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동성로에서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다음 주에는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확산세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결국 지금의 고강도 거리두기가 언제쯤 효과를 낼지에 달려 있는데요. 정부와 전문가들의 전망을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해외 유입을 뺀 국내 발생 하루 평균 확진자는 1,256명으로 직전주 770명에 비해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등의 영향으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이라며 다음 주 하루 확진자 수가 2,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2,000명까지 갈 수도 있죠.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음 주 안에 정점을 찍고 꺾이기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효과는 언제쯤 나타날까? 보통 거리두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2주 정도 지나야 확진자 수가 정체 내지 줄어드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주 정도 딜레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유행 추세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4단계 거리두기가 효과가 있을지부터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4차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수도권의 지난 주말 이동량은 3,026만 건으로 직전 주말에 비해 4%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나 비수도권은 오히려 4% 늘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이동량과 접촉량을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수칙을 강도 높게 지킨다면 2주 후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생을 감내해 주시면 2주 후에는 안정세가 접어들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접촉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되겠습니다. 반면 2주 안에 확산세를 못 잡는다면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55세부터 59세 국민들 백신 접종 예약이 잠시 뒤 저녁 8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정부가 50세부터 54세에는 나이대를 둘로 나누어서 예약 기간을 분리했는데요. 대신 실제 접종은 일주일 정도 미루어졌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시 후 8시부터 55세 이상, 59세 이하 167만 명에 대한 모더나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이틀 전 이미 예약을 마친 185만 명 외에 나머지 55세 이상이 사전 예약 대상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자정이 아닌 오후 8시부터 백신 예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기존의 0시에서 20시로 조정하여 밤늦게까지 예약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다만 오늘부터 예약하는 167만 명은 앞서 예약한 55세 이상, 59세 이하보다 늦은 8월 9일부터 14일까지 접종받게 됩니다. 오는 19일부터 예약이 시작되는 50세부터 54세의 경우 예약이 몰리지 않도록 연령별로 예약 시작 날짜를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예약 첫날인 19일엔 53세와 54세만, 20일엔 50세부터 52세만 예약이 가능하고 21일부터 24일까지는 모두 예약할 수 있게 했습니다. 50세에서 54세도 접종 시작일이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미뤄져 접종은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8월 중순 이후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었던 49세 이하 접종도 예정보다 다소 늦어질 걸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49세 이하 대상자가 2천만 명이나 되는 만큼 8월 말 접종이 시작돼도 상당수는 9월에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화이자 백신이 충분히 도입되는 만큼 40대 이하가 원활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주력으로 하되 모더나 백신을 같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백신 공급 일정을 고려해서 연기가 되거나 그렇지 않게끔. 또 40세 이하의 경우 예약 오부제나 연령별 예약 등 다양한 분산 예약 방안을 도입해 예약 과정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자, 지금 프로야구는 사상 처음 리그를 중단시켰는데 그 발단이 된 NC 다이노스의 집단 감염이 부적절한 술자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NC 선수 4명이 여성 2를 호텔로 불러서 술판을 벌인 게 집단 감염으로 번진 건데요. 역학조사에서는 동선까지 숨겼습니다. 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NC의 간판 스타 박성민과 박민우, 권희동과 이명기 4명은
지난 6일 새벽 강남의 구단 숙소 호텔방에 외부인 여성 2명을 불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해당 여성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백신 접종자인 박민우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선수 모두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6일 NC와 경기를 벌인 부산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프로야구는 사상 처음으로 리그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NC 선수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호텔방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이 오늘 강남구청의 추가 역학조사 결과 밝혀지자 박성민은 오늘 사과문을 내고 부도덕한 상황은 없었다면서도 방역 수칙을 어긴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또 올림픽 대표로 선발돼 주전 이루수가 유력했던 박민우는 이에 대한 책임으로 태극마크를 반납했습니다. 선수들의 일탈 행동이 리그 중단 사태를 야기한 만큼 팬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KBO도 방역 수칙 위반 1차 적발 시 벌금 100만 원 부과라는 절차도 생략한 채 곧바로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상벌이 시점을 지금 확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방역 당국의 행정처분 결과가 완료되는 것을 참고하는 것이 당초 NC 선수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건 없다는 보고를 받았던 방역 당국은 동선을 숨긴 5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요즘 작은 식당만 가도 열 체크하고 QR코드 찍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도 이 QR코드나 열 체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방역에 큰 구멍이 난 곳이 바로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입니다. 이 공간 출입자의 방역은 양심과 기억에 맡겨야 하는 겁니다. 정상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복합 쇼핑몰. 주차장으로 들어서자 운전자 체온을 잽니다. 그런데 옆자리, 또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매장에 올라가서 식사하시니까요. 여기 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매장에서 다시 체온을 잰다는 말은 사실일까? 의류 매장에서도 따로 저희 매장 그런 거 다. 심지어 음식을 먹고 마시는 카페에서도 발열 체크는 없었습니다. 아. 2시간 동안 쇼핑몰과 연결된 대형마트와 영화관을 둘러봤지만 결국 발열 체크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은 통일된 방역 규칙이 없습니다. 현재 QR코드 인증이나 명부 작성을 하는 곳은 단 한 곳. 최근 147명이 집단 감염됐던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뿐입니다. 같은 현대백화점 다른 지점에서도 최근 이틀간 7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고객 명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QR에 들어갈 때 안 찍었거든요. 그냥 여러 상품이라고 조금 필요했는데 QR코드 보지 않아요. 최근 서울 백화점 집단 감염자는 160명. 현대무역센터점 근무자는 건물 자체가 밀폐된 구조인데도 방역이 허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화점 자체도 뭐 창문이라든지 이런 뭐 환기 시설이 거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휴게 공간 자체도 굉장히 협소하고 친절한 고객 응대를 강조하는 곳이다 보니 강력한 방역 조치도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고객님들한테 직접적으로 마스크를 이렇게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긴 하잖아요. 제재를 가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오늘도 경기도 평촌 롯데백화점에선 지하 1층 식품관 직원 1명이 확진됐는데 백화점 측은 고객 명부나 QR코드를 관리하지 않아 방문 고객들에게 개별 공지를 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 노조는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방문자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서울시도 대형 유통업체 직원들에게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관련 수사 정보를 따로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본인은 조사받기를 거부해 오면서 다른 사람들의 조사 내용은 몰래 보고를 받았다는 건데요. 군 검찰단은 전 실장에게 수사 상황을 알린 군무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공군 성폭력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공군 검찰단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부실 변론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국선 변호사도 공군 법무실 소속입니다. 이 때문에 전 실장은 공군의 부실 수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하지만 전 실장은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에 세 차례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고위공직자 신분인 만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일에야 뒤늦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는데 그의 휴대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수사 상황을 일부 공유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 실장이 고등군사법원 군무원 A씨로부터 가해자 장중사에 대한 수사 상황과 공소 제기 내용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A씨가 가해자의 영장실질심사 내용 일부를 알려준 건 사실이라면서도 자신이 요청한 게 아니었고 별다른 내용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군 검찰단은 전 실장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수사 상황을 알린 군무원 A씨의 행위가 엄중하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무실장이 이 사건에 왜 그렇게 가해자가 영장이 청구됐는지 안 됐는지를 궁금해하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국방부 검찰단은 전 실장에 대해서도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한 혐의 일부를 확인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폭동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약탈 과정에서 사람들이 몰려 압사하는 등 사망자만 70명이 넘었고 일부 주민들은 스스로를 지키려고 직접 총까지 들었습니다. 현지 상황 어떤지 서혜연 기자가 교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삼성전자 물류센터로 추정되는 건물 위로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LG전자에 이어 삼성전자도 약탈과 방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 공장 주변엔 약탈당한 전자제품의 상자와 스티로폼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교민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 보니까 그 천장 지붕까지 완전히 다 이게 구멍이 뚫렸더라고요. 다 건소가 돼가지고요. 제가 다니던 회사 그 건물이 불타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남아공 전역에서 200여 개 쇼핑몰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나마 물건이 일부 남아있는 마트 앞엔 생필품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생활 필수품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먹을 것도 없는 상태고 수도도 몇몇 곳은 벌써 물이 공급이 차단이 돼서 고생을 하는 분들이 있고 경찰에 이어 군인 2,500명까지 투입됐지만 관공서 위주로 배치돼 치안 유지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총기와 야구방망이까지 들었습니다. 저도 어제 밤에 새벽에 나가서 경기하고 왔는데요. 바리케이트 세울 수 있는 그런 거를 설치를 해서 통행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사실 무장까지 했어요. 여기 총기 휴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LG와 삼성이 있는 더반 지역이 가장 심각하지만 폭동 사태는 요하네스버그 등 전역으로 번지고 있어 교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적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밖에 나가는 것도 사실은 많이 불안하고 긴장되기 힘들고. 아직까지 교민들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동으로 지금까지 72명이 숨지고 1,200여 명이 체포되는 등 사태는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한 약국의 약사가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 의사로부터 어이없는 폭언과 갑질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약국 문을 1시간 늦게 열었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해당 병원의 원장은 약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처방전을 다시는 내주지 않겠다면서 협박했고 결국 약사는 무릎까지 꿇고 빌어야 했습니다. 제보는 MBC 이준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초 약사 A씨는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약국 문을 열었습니다. 양해를 구하려고 같은 건물 2층에 있던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의사인 B 원장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내려가세요.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돼. 내 정신을 못 알아듣는데 나 당신네하고 절대 하지 않아. 가! 약을 못 받게 된 환자들이 진료도 안 받고 돌아가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지금 환자는 다 왔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그거 피해 금액에 대해서 몇 천만 원 갖고 와. 안 그러면 나 용서 안 해. 가세요. 아 진짜. 가세요. 네. 가시라고요. 원장은 A씨의 약국엔 처방전도 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면 그 사람 나 가만 안 두거든. 가서 빨리 일어나서 문 열고 야. 내가 영원히 약사님하고 일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아 진짜 빨리 가. 그쪽에서 처방도 줄 일은 없을 거야 이제 앞으로. 병원 처방전을 못 받으면 약국의 수입은 사실상 끊기는 셈입니다. 공포심이 있는 거죠. 내 목숨줄 가지고 쥐고 힘든 상황이니까요. 우선은 살고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 뒤 비원장도 심했다고 느꼈는지 약국에 찾아와 충고 아닌 충고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세상에 좀 살아오면서 되게 힘든 일을 많이 안 겪어보셨어요? 특별한 극단적 선택을 할까 보네요. 약사 A씨가 쩔쩔매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원장이 곧 다른 건물로 병원을 옮기면서 문 연 지 고작 7달 만에 약국도 함께 이전해야 할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병원이 위에 존재하지 않게 되면은 약국 운영이 좀 힘들어질까 판단해서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다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물주는 8년 임대 계약을 위반했다면서 보증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내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똑같이 월세 300만 원을 낼 세입자를 구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병원도 없는 건물에 그렇게 비싼 임대료를 낼 약국은 없었습니다. 또 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빌면 선생님이 들어주지만 사이는 그렇지 않다고요. 딴짓을 줬으면 좋겠다. 무릎 꿇지 마요. 그게 불어도 소용없어. 내가 강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병원의 비원장과 이 건물의 주인, 두 사람은 친남매 사이였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비원장은 당시 A씨에게 했던 말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처방전을 줄 일은 없다 내가. 이게 어떤 의미? 그건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무튼 저는 그날 약사님이 연락도 없이 열지 않아서 제가 피해를 봤잖아요. A씨는 항의와 읍소 끝에 넉 달에 걸쳐 보증금 2억 원 대부분을 겨우 돌려받았습니다. A씨도 아내도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제가 20대를 바쳐가지고 약사 면허증을 땄거든요. 약사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싶어요 지금. MBC 뉴스 이준입니다.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제주도가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백신 접종 1순위로 선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결정만으로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 막상 내일부터 전체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 중단을 명령해서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흥시설이 밀집한 제주 시내 한 거리. 대부분 업소들이 영업 준비를 포기한 채 출입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지난 5일 이후 유흥시설 4곳에서만 모두 58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제주도는 오늘 자정부터 도내 전체 유흥 단란주점, 클럽 등 1,300여 곳에 대해 영업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밀폐된 시설 특성과 그리고 이제 접촉자 파악이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관련 확진자가 많이 나온 그런 추세와 제주도는 또 이스라엘에서 빌려온 화이자 백신 3만 5천 명분을 맞을 자율 접종 대상자도 별도로 선정했습니다. 제일 먼저 백신을 맞을 1순위 접종 대상자로 공항과 항만 근무자와 학원 강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1순위 접종 대상에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종사자가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미 2,200여 명이 접종 동의서를 제출해 오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와 인터넷 카페 등에는 항의 글이 빗발쳤습니다. 일단 우선은 그 사회 필수 인력을 먼저 마친 다음에 그다음에 남는 백신으로 마치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은 분명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심사숙고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은 정말 현실이고 이건 과학입니다. A 직군과 유흥 직종에 접종을 했을 때 어떤 게 효과성이 더 높겠습니까? 하지만 유흥시설에 영업 제한 명령을 해놓고 그 종사자에게 백신 접종 우선권을 주는 게 타당한지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통신 광 케이블을 옮기던 50대 노동자가 케이블 드럼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00kg이 넘는 무게의 드럼을 옮기는데 안전 장치도 없이 가느다란 밧줄 하나만 사용이 됐는데요. 드럼이 밧줄에서 빠지면서 그대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북 포항의 한 KT 대리점 앞 3m 높이에 매달린 커다란 케이블 드럼 옆으로 차량이 다가갑니다. 노동자들이 케이블 드럼을 싣기 위해 로프를 이용해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을 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럼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차량 옆에서 주변 정리를 하고 있던 노동자를 그대로 덮칩니다. 이 사고로 KT 협력업체 직원 50대 김모 씨가 목과 얼굴 등을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김 씨를 덮친 케이블 드럼이 바닥에 떨어진 채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이 케이블 드럼의 무게는 417kg. 정상적인 작업 방식대로라면 굵은 와이어와 쇠고리를 걸어 들어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사용된 건 고무 타이어에 파이프를 달아 만든 임시기구와 밧줄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려야 정상적으로 힘을 받는데 밧줄 하나에 의지하기는 너무重量도 나가고. 무거운 장비를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 위험한 작업이지만 현장을 통제하는 안전관리자는 없었습니다. 아니 안전모를 이런 데는 들고 하면 써야 되거든요. 저번에 안전모만 썼어도 삐끄러져가지고 또 저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업체 측은 규격에 맞는 밧줄을 사용했고 안전장비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한 안전모를 다 지급을 다 합니다. 작업할 때는 그걸 안전모를 쓰고 작업하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민주당이 다음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걸 당론으로 결정한 데 이어서 오늘은 한 사람에 22만 원씩 추석 전후로 지급하자는 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은 여전히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려는 민주당의 핵심 보관은 1조 1,000억 원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에 있습니다. 이 예산을 재난지원금으로 돌리면 현재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 원씩 줄 수 있는 걸 전체 국민에게 1인당 22만 원씩은 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 2조 원의 국채 상환을 일단 미루고 여기에 상반기에 추가로 거친 세수분도 일부 당겨 쓰는 방식을 통해 현재 33조 원인 추경 규모를 최대 4조 원 더 증액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름 휴가철이 목표이던 지급 시기는 추석 전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국민 방역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봤을 때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9월에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 시작된 국회 추경안 심사에서 정부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재난기에도 전혀 소득이 줄지 않았던 그런 고소득자들한테는 일종의 사회적 양해가 되는 게 아니겠고. 국민의힘은 4차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추경안을 아예 다시 짜오라고 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은 포퓰리즘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왜 여당에서는 이렇게 전 국민 100% 지급을 강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정 준칙에 어긋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재난지원금 대상을 둘러싼 여야 정간 삼각 줄다리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민주당은 피해 지원의 시급성을 내세우며 오는 23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짜서 국회로 넘긴 게 4차 유행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당연히 4단계 거리두기가 반영돼 있지 않고 그만큼 소상공인들 손실보상 예산을 키워야 합니다. 정부는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겠다는 건지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망원시장 곱창집. 작년과 올해 두 번 4천만 원의 빚을 내 버텼습니다. 하지만 또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이번 주에 손님도 돈도 모두 떨어졌습니다. 손실보상은 언제 얼마나 받을까 모릅니다. 일일비 갖고는 이거는 잠깐 주날만한 솔직히. 진짜 힘든 사람들 찾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줘야지. 국회 앞에서도 SNS에서도 소상공인들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밤에는 차량 시위까지 예고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가 경정 예산은 33조 원. 3분의 1은 전 국민이냐 80%냐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입니다. 정작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상공인 보상 예산은 6천억 원이 전부입니다. 정부는 책임지고 주겠다고 장담합니다. 많이 피해간 분들은 1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손실보상이 산정된 만큼 드립니다. 하지만 무슨 돈으로 주겠다는 건지 불확실합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은 100만 명. 돈 들어갈 곳은 분명한데 정부는 추경을 더 늘리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와중에서 다시 무슨 재정이 빚을 내거나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만기도 안 된 국채 2조 원을 미리 갚겠다는 계획. 소비 진작 목적의 신용카드 캐시백과 소비 쿠폰 계획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둘을 합하면 3조 4천억 원입니다. 한심하면 그건 진짜 한심한 내용이죠. 대면 활동에 그 영업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집 간접적 혜택은 과연 있을까요? 빚 갚을 거 다 갚고 나라 돈도 아끼면서 동시에 방역도 하고 소비도 늘리고 피해도 보상하겠다는 정부. 여기에 재난지원금 확대 논란까지. 아직은 답이 안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 대선 주자들 영입을 맡고 있는 권영세 의원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권 교체를 여러 번 언급하고 입당 시기는 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학계 원로인 최장집 교수를 만났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친의 사무제 이후 이틀 만에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을 직접 만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정권 교체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며 국민의힘으로의 조기 입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권 교체 그리고 또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과연 어떤 선택이 최선인 것인지에 대해서 입당 여부나 입당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숙고하고 권영세 의원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입당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빨리 입당을 하시는 게 우리 당에도 좋지만 우리 최 원장님한테도 좋다라는 부분과 이내 7월을 넘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최 전 원장은 준비가 되는 대로 대선 출마의 뜻을 밝히겠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직행에 대한 중립성 논란에 대해선 국민들께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최 전 원장이 국민의힘과의 거리를 급격히 좁히고 있는 사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치학계 원로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만난 사실을 뒤늦게 공개하며 당 밖에서 외연 확장 행보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교수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이 사회 분열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는데 적폐청산 수사를 지휘했던 윤 전 총장은 이 지적에 동의를 표하면서도 이런 상황이 정권 교체의 신념을 강화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내 대선 주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퍼부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부동산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유승민 의원은 임대차 3법을 폐지해 민간 임대 시장을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배달 음식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오토바이 배달 대행업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 시장의 최강자는 생각대로라는 플랫폼 기업인데요. 그런데 이 기업이 플랫폼 역할뿐 아니라 직영점을 내서 직접 배달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식당 정보도 충분하고 본사 지원까지 받다 보니까 경쟁이 되질 않겠죠. 한마디로 심판이 선수로 뛰어든 셈인데 영세업자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생각대로 대리점. 한때 배달원 28명을 거느리고 동네 음식점 40개의 배달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 오토바이로 1분 거리에 생각대로 직영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뒤 일감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4월에 14,000건이었는데 2달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이걸 접으려고 그랬어요. 너무 안 되니까. 버거워지니까 점점. 직영점은 본사의 지원을 받아 승승장구했습니다. 요즘처럼 배달원 구하기 어려울 때
배달원에게 300만 원을 선지급했고 하루 2, 3만 원씩 오토바이 대여료도 지원했습니다. 기사들이 절로 많이 빠져. 저희 쪽은 아예 기사들 광고를 해도 기사가 안 모여요 지금. 서울 동작구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2년 전 직영점이 생기더니 근처 음식점들의 배달을 싹쓸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배 그쪽에서 이제 자주 찾아와가지고 자기한테 넘어오라고 내 안 좋은 소문도 알려주면서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안정적이고. 근처 대리점은 8개월 만에 배달이 8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제 전화, 부적품도 다 차단을 걸어놨더라고요. 음식 배달 플랫폼의 최강자는 배달의 민족. 하지만 배달의 대부분은 생각대로 같은 배달 대행 플랫폼이 담당합니다. 생각대로는 음식점과 배달 대리점을 연결해주고 한 건당 80원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특성상 동네 음식 배달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 심판이 직접 선수로 뛰어든 셈입니다. 이렇게 영업 정보를 알고 있으면 일단 다이렉트로 핸드폰으로 연락을 할 수가 있고 영업하기 정말 쉽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의 행태를 규제할 마땅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대로 본사는 직영점과 본사는 무관하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경기도의 번화가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남학생 한 명을 기절시키고 성추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고양시 10대 청소년 한 무리가 서로 발로 차면서 골목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일부는 담배도 입에 물었습니다. 그러다 승용차 뒤에서 덩치가 가장 큰 남학생 한 명이 팔로 다른 남학생의 목을 휘감고 조릅니다. 다른 4명이 지켜보는 와중에 목이 졸린 학생은 두 다리가 들려 버둥대는데 여학생 한 명이 다가가 다리 사이를 손으로 만집니다. 계속해서 목을 조르자 남학생이 바닥에 풀썩 쓰러집니다. 뭐야, 때리면 돼?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멀뚱멀뚱 내려다보기만 합니다. 약 20초쯤 뒤 쓰러졌던 학생이 머리를 긁적이며 일행과 함께 현장을 떠납니다. 이 장면을 촬영한 시민이 신고를 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신고자로부터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인근 수색에 나서 학생들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학교에 다니진 않지만 평소 동네에서 어울리던 중학생들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중학교 1학년으로 경찰에 친구들끼리 기절놀이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확산된 SNS 영상을 보고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는데 경찰은 목을 조른 남학생 1명과 성추행을 한 여학생 1명을 입건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5명이 집단 괴롭힘을 한 건 아닌지 확인 중이라며 피해 학생이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상해와 강제추행죄를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태어난 지 20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아이스박스에 방치한 20대 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짜증이 나서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를 나섭니다. 생후 20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입니다. 네, 혐의 인정하십니까? 숨진 아이한테 할 말 있으십니까? 아이를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 양모 씨는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딸의 울음소리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15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고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숨진 아이의 시신을 며칠 동안 방치했다가 아이스박스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겁이 나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부패가 되니까 아이스박스에 이제 보관을 해서 부패가 안 되게. 이미 구속된 아이 엄마는 자신도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다며 남편의 협박 때문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지난 9일 아이 외할머니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아이는 숨진 지 2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는 아이가 오른쪽 대퇴부 골절과 전신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에 대해 정밀 부검을 실시하고 구속된 양 씨와 부인을 상대로 이전에도 아이를 학대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2살 때 납치를 당한 아들을 24년 동안이나 찾아다닌 중국의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로 중국 전역 50만 킬로미터, 무려 지구 12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를 달린 그의 사연은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는데요. DNA 검사를 통해서 마침내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只有在路上，我才感觉我是你的父亲。 유덕화 주연의 잃어버린 아이들. 사라진 아들을 찾아 오토바이로 중국 전역을 헤매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은 큰 감동을 줬습니다. 이 영화의 실제 모델인 고강탕 씨가 마침내 아들을 찾았습니다. 24년 만입니다. 고 씨의 아들은 2살 때인 1997년 집 앞에서 유괴를 당했습니다. 아이를 납치해 입양 가정에 돈을 받고 파는 건 당시 중국에선 흔한 일이었습니다. 고 씨는 아들의 사진이 담긴 깃발을 오토바이에 꽂고 24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중국 전역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달린 거리가 무려 50만 킬로미터, 폐차한 오토바이만 10대나 됩니다. 교통사고로 다치고 돈이 떨어져 구걸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我在外面找呢，可能孩子能找到。我要是在家里呢，就是人贩子，他不会给我送回来。 고 씨가 아들을 찾을 수 있게 된 건 DNA 검사 덕분입니다. 지난해 유괴 사건 특별수사팀을 만든 중국 공안국이 실종 아동센터에 DNA 검사를 의뢰했는데 일치 않은 남성을 찾은 겁니다. 유괴범 2명도 체포했습니다. 영화에서 고 씨 역할을 맡았던 유덕화도 축하를 전했습니다. 今天我感觉到非常开心，而且非常振奋。透过这个镜头，希望跟郭大哥说，我佩服你的坚持。 진짜 부모를 만났지만 아들은 키워준 은혜도 소중하다며 돈을 주고 자신을 산 양부모를 모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네, LG전자 전문 판매점의 한 영업 직원이 판매 실적을 올려주면 30%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서 수십 명한테서 20억 원 넘게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달 전 직장인 박모 씨는 인천의 한 LG전자 베스트샵 김모 과장에게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품을 사는 것처럼 600만 원을 입금하면 본사 고객 감사 행사로 30%인 180만 원을 현금 입금해주고 보름 뒤 구매 내역을 취소해 원금 600만 원도 그대로 돌려준다는 겁니다. LG 본사 홈페이지 보면 포인트 행사 몇 프로 이런 게 공식적으로 있긴 있어요. 아는 사람이니까 30%, 35%까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비슷한 제안이 계속됐는데 6번째부터는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은 매출 전국 1등을 하면 밀린 돈을 줄 수 있다며 수천만 원씩을 요구했고 결국 못 받은 돈은 1억 7천만 원이 됐습니다. 비슷하게 당한 사람이 26명. 혼수자금이나 전세금을 포함해 피해액은 20억 원이 넘습니다. 저도 이제 연금 들어놓은 거랑 카드도 실적 결제만 해주면 3일 이내에 포인트를 주고 일주일 이내에 취소를 해준다고 했는데 피해자들은 김 과장이 LG전자 판매 사원이라 믿었다고 합니다. 전화 통화를 해요. 본사 직원이랑. 이거 지금 포인트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는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이잖아요. LG를 보고 한 거고. 하지만 김 과장이 소속된 판매점은 개인이 판매 계약만 맺은 전문점이었습니다. 해당 전문점과 본사는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평양 대행으로 저희도 고소했죠. 저희도 피해가 큽니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독립된 법인인 전문점에서 벌어진 것으로 조속한 수사 진행을 통해 해결되도록. 하지만 김 과장은 전문점과 본사 모두 무리한 영업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장은 지금 알고 있으면 하는 거고요.
LG 실적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 과장을 조사한 뒤 이번 사건의 판매점과 본사도 관련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두 번이나 사과해놓고 이재명의 정면 대응 통할까인데 이재명 지사가 오늘 배우 김부선 씨가 주장해온 이른바 사생활 논란을 다시 해명했어요. 네, 김부선 씨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해명이 다 끝난 문제라면서 사실상 무시해왔는데요. 네. 오늘 이재명 지사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이 지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에 밝혀졌던 사실들을 거론하면서 의혹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는데요. 특히 김부선 씨가 과거에 2번이나 사과를 했고 관련 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의 말 들어보시죠. 네. 그분이 여러 차례 저한테 사과도 했어요. 네, 2번이나 사과했고요. 미안하다. 또 이게 또 고소까지 됐었습니다. 근데 이건 기소조차 하지 못했어요. 무혐의 처분했죠. 그 김부선 씨가 2번 사과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네. 확인이 되는 거죠. 네, 2010년에 두 사람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이 처음으로 불거졌을 때 김부선 씨는 자기 팬카페에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기자들한테 소설을 그만 써주기를 바란다면서 당사자분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엔 다시 이재명 지사가 가짜 총각 행세를 했다면서 저격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지사가 말도 안 된다고 반박을 하니까 네.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다가 이재명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 시장한테 미안하고 이 시장은 이런 일 외엔 아무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다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김 씨는 사과문을 쓴 건 맞지만 부탁을 받거나 시켜서 쓴 가짜 사과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에도 저희가 이제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이 지사가 이제 김부선 씨 주장 반박하려고 신체 검증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부선 씨가 이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고 폭로를 하니까 이 지사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서 직접 검증대에 올랐었는데요. 그랬죠. 그때 의료진은 김부선 씨가 주장한 신체 부위에 점도 없고 또 점을 없앤 흔적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피부과 전문의과, 성형외과 전문의 공통된 소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에 점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검증은 기자들도 입회한 가운데 매우 투명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 지사도 이때 일을 거론하면서 이른바 바지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네.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치욕을 무릅쓰고 이제 언론 대동해서 전문가들이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저로서는 치욕 그 자체인데 그렇게 검증에 응했고. 네, 하지만 김부선 씨 쪽에서는 병원에서 아는 사람과 한 셀프 검증을 어떻게 인정하냐 그러면서 최근에 법원에 다시 신체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논란을 끝내려면은 이 지사가 이제 김부선 씨를 고소해서 법적 판단 받으면 되거든요. 네, 이 지사 쪽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수사가 시작되면 벌집만 쑤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사의 말입니다. 네. 고소를 하면 그게 계속 커지겠죠. 고소를 하면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불려서 하면 그게 더 커지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겠다면서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는데요. 당내 경선에서까지 잇따라 공격을 받으니까 과거 사실을 밝히면서 해명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자, 뭐 이게 한 10년도 더 된 일인데 이번에는 좀 정리가 될까요? 네, 이재명 지사의 인터뷰가 나오니까 김부선 씨는 당장 SNS를 통해서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요. 새로운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선 국면인 만큼 정치적인 논란은 이어질 거고요. 뭐 여기에 대한 이 지사의 대응 능력도 계속 시험대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뉴스입니다. 프로야구 NC 선수들이 숙소에서 가진 외부인과의 술자리가 사상 초유의 리그 중단을 야기했습니다. 실력은 우승팀으로 급성장했지만 유독 사건 사고가 잦았던 NC였던 만큼 관리 소홀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NC가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수들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사상 초유의 리그 중단을 야기한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선수들의 허위 진술과 NC구단의 허술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NC구단은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한 감염병 위반법의 뒤에 숨어 그동안 제기됐던 외부 여성과의 술자리, 방역수칙 위반 의혹에 침묵해 이를 키웠습니다. NC가 구설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엔 소속 선수 이태양의 승부조작 파문에 승부조작 의혹이 있었던 이성민을 알고도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시켜 대표이사가 2번이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같은 해 외국인 선수 테임즈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은폐하고 경기에 내보내 여론의 비난을 받는 등 창단 당시 내걸었던 정의, 명예, 존중의 슬로건에도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이번에도 박성민이 사과문을 올리고 박민우가 올림픽 대표팀에서 자진하차했지만 NC를 향한 팬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창단 9년 만에 첫 우승, 게임 회사를 모기업으로 둔 첫 구단으로 구단주의 직접 마케팅으로도 호평을 받았지만 계속된 사건 사고에 연루되면서 구단 이미지는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미국 농구대표팀 잭 라빈의 폭발적인 슬램덩크입니다. 덩크 콘테스트 2회 우승자답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더위 때문에 밤잠을 설치진 않으실까 걱정입니다. 대부분 지방이 올 들어 가장 더운 하루였는데요. 서울이 한낮에 33.5도까지 올라서 이틀 만에 또 올 최고 기온에 갈아치웠고요. 자동기계 관측값으로는 가평군 외서면이 37도를 육박했습니다. 밤사이에도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해 서울은 사흘째 열대야가 이어지겠는데요. 여느 때보다도 건강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강한 소나기도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 대기 상하층 간의 온도 차이가 3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강원 영서와 경부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 밖에 경기 동부를 비롯한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남쪽에서부터 끊임없이 뜨겁고 습한 공기가 들어와 열기가 쌓여만 가고 있고요. 내일은 동쪽에서 점차 더 차가운 공기가 높은 상공으로 들어오면서 대기 불안정이 무척 심해지겠습니다. 서울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정도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6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서쪽 지방에서 소나기가 강하게 내리겠고 다음 주에는 폭염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